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2018년 1월 첫 번째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에 새해를 맞이를 했는데요. 어쨌든 매년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또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새해에는 모두가 다 하시는 일 잘 되시고, 그 다음에 또 가정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2018년에는 보다도 조금 더 나은 사회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앉아서 기다린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희망이 현실로 이렇게 실현이 되고 하는 그런 건 아니겠죠. 모두가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해야 될 역할들을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만 시간을 내서 관심을 갖고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 또는 미래 자식 세대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생각하고 또 같이 참여하고 해야만 나아지겠죠. 그런 노력 없이는 세상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2018년 새해 모두 다 건강하시고 잘 하시는 일들 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만 저희 연구소도 그 덕택에 좀 힘을 얻어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18년 1월 첫 번째 동영상 시작을 하겠는데요. 주제는 2018년 새해이므로 새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세상 일이라는 게 2017년 12월 31일 끝으로 모든 게 탁 끝나고 2018년 1월 1일자로 모든 것이 다 다시 새로 시작되는 그런 건 아니죠. 세상이라는 건 모두가 다 계속 연결되고 이어져서 이렇게 흘러오고 있죠. 원인과 결과가 있고 또는 어떤 나름대로의 맥락이라는 것이 있죠.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한 거죠. 인위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천체 운행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년이라는 것을 이제 지구가 이제 태양주위를 한 바퀴 도는 걸로 해서 1년을 잡았지만, 예를 들어서 한 바퀴 도는 게 아니라 12바퀴 도는 걸로 1년으로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바퀴 도는 걸 한 달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이제 그냥,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정해놨느냐에 달려 있는 것 뿐이죠. 그러나 시간에 관계없이 세상의 그 모든 일이나 또 자연 현상들은 다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미래가 있고 이것이 다 연결돼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2018년 첫 번째 동영상 주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이제 제목을 문재인 정부 경제 죄송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문재인 정부 1년의 경제 정책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이게 1년도 안 됐는데 1년이라는 제목을 붙으면 또 시비 붙일까 봐서 시비 걸까 봐서, 그래서 1년이라는 말을 빼고, 그렇다고 또 2017년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이렇게 꼭지를 간단하게 잡았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 주제에서는 이렇게 경제 정책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잡았는데, 경제 정책 관련해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이제 2017년 5월 달에 출범을 했는데, 출범하자마자 이제 내세웠던 게 이제 물론 선거 공약 때도 있었지만은 내세웠던 게 뭐였습니까? 소득주도 성장론이었죠. 소득주도로 이제 성장을 이렇게 이루겠다. 이게 굉장히 처음 문재인 정부 출발할 때 소득주도 성장하고,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탈원전,
하고 이제 탈화력, 그러니까 이제 화석연료, 뭐 미세먼지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탈원전과 화석연료, 그러니까 이렇게 화력이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겠다. 이게 이제 정권 출범하자마자 굉장히 강조를 했던 이제 것 중에 것이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 하면은 공공부문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겠다. 일종의 이제 케인즈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공공부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공공인프라 투자라든지 아니면 공공사업을 벌린다든지 아니면은 공기업 영역을 확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을 이렇게 내세웠는데 한 게 이제 정부하고 공공부문 일자리에서 81만 개 창출을 내세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뭐 많은 비판도 했고, 저희 연구소가 뭐 그 비판을 하니까 그 지지자들이 욱하고 반발해서 많이 또 공격도 해오고, 그동안에 저희 연구소하고 맺었던 관계도 다 끊고, 뭐 이랬는데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정부 부문하고 공무원하고 공기업 일자리를 81만 개 늘리겠다라고 선거 때도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고, 뭐 국정과제 100대 과제인가 뭔가 이런 것도 발표를 하면서 첫 타이틀로 정부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이렇게 딱 걸어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 그 안에를 이제 뭐 뜯어보면은 뭐 자연 이제 그 정년 퇴직한 사람들 그 충원까지 포함해서 81만 개는 어쩌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건 제가 그 다 붙인 제목이 아니고 민주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때 그렇게 붙여서 선거 공약을 하고 홍보를 하고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100대 국정과제 대통령 되고 나서 100대 과제도 그렇게 타이틀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정부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늘리는 게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입니다. 또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기도 하죠. 물론 이렇게 아직 뭐 1년이 채 안 됐긴 하지만 뭐 아직 본격적으로 또 뭐 이런 정부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이렇게 한꺼번에 확 81만 개를 늘리는 것도 아니고 5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늘려간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걸 그 81만 개를 늘린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소득주도 성장론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2018년에도 모든 이제 청년 실업이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까요? 아니면은 중장년층이나 아니면 은퇴한 사람들의 어떤 그 소득 불안정이나 일자리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 다음에 정부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면 그 월급은 어디서 나서 줄 겁니까? 뭐 퇴직연금, 공무원 퇴직연금, 공무원연금은 지금 다 적자투성이죠. 지금 그거 이렇게 이미 파탄 나 있죠. 근데 이런 것도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체 인건비 기준으로 하면 예전에도 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무원 한 사람을 채용해서 이렇게 채용하는 평균, 공무원 한 1인당 평균 총 인건비가 1년에 한 1억 가까이 든다라고 나왔었죠. 전체 총 인건, 순수히 이제 그 받아가는 총 급여만 한 6,500만 원 정도 되고,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기타 등등 복리 후생이나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이제 뭐 퇴직연금이나 이런 거 재반 비용 다 포함했을 때 1억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어디서 나서 기업은 돈을 버니까 자기가 돈 번 만큼 월급을 주죠. 또 개인이나 가게는 자기가 취업을 했던 뭐 장사를 했던 돈을 번 거로서 자기가 사는 거죠. 근데 정부 공무원하고 공기업은 뭘로 돈을 버냐 이거예요. 그 돈도 어마어마한데 쓰는 돈도. 이게 과연 소득주도 성장론인가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 보면은 그 허구가 드러나죠. 다음에 이제 물론 또 이렇게 아직 뭐 1년이 채 안 됐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시간 타령인데, 지금 그러면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이제 거의 이제 한 8개월가량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출산율은 최악의 상태를 지금 이제 경신을 하고 있죠.
최악의 상태를 경신하고 있죠. 얼핏 보니까 11월 달인가 10월 달 출생 수가 2만 명대로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뉴스를 얼핏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과연 그 출생수,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건가? 라는 자신 있게 한번 뭐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됐든 뭐 민주당이 됐든 그 지지자가 됐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야죠. 문제다라고 떠들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놀랍게도 1년도 지금 채 안 됐는데 문재인 정부가 처음 출범하면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그렇게 막 강조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이야기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뭐 하냐면은 혁신주도 성장론을 이렇게 오히려 떠들고 있어요. 그리고 회의를 뭐 시도 때도 없이 하고 있어요. 말이 혁신주도지 사실 박근혜 정권 때 창조경제나 이명박 때 녹색경제나 다를 바가 없어요. 슬로건이죠. 박근혜나 이명박 때 안 했나요? 노무현 정부 때나 김대중 정부 때는 안 했나요? 다 했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구체적인 문제인식이나 또는 구체적인 어떤 해결책 없이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정부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만 탁 그냥 던져놓고 나서 이제 막상 현실에 부딪히니까는 이게 아니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 보니까 역시 똑같은 형태를 되풀이한. 이거 생각이나 이거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거나 할 능력이 안 되다 보니 이 스토리는 뭐냐면 관료들 이야기예요. 혁신주도 성장 이야기는 관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은 이제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이 떠들었으니까 청와대 비서실이나 수석실은 다 소득주도 성장을 떠들었는데, 혁신주도 성장을 이렇게 내놓은 것은 이제 관료들이죠. 그러니까 혁신주도 성장 이야기를 보면 박근혜 때 창조경제, 창조혁신이라고 그랬어요. 창조자만 뺀 거예요, 그냥. 관료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이명박 때는 녹색경제인데, 녹색경제에서 4등 해가지고 일자리 한 거나, 정부나 공공부문 일자리 85만 개 한 거나 뭐가 다르냐, 이거. 비슷하잖아요. 그나마 노무현 정부 때는 뭔가, 이런 DJ 정부 때부터 해온 공기업 민영화 구조조정, 연장선상에서 정책을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노무현 정부 때는 이런 좀 이렇게 헛발질을 안 했어요. 안 하고, 나름대로, 뭔가 벤처 창업이랄까 뭔가 좀 진짜로 좀 뭔가를 해보려고 발부둥 쳤는데 능력 부족이어가지고 못한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노무현 정부가 차라리 훨씬 나아요. 근데 어쨌든 소득주도 성장론은 지금 자체를 거의 꼬리를 감추다시피 이제 다만 정부하고 공기업 부문의 일자리 81만 개 5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 늘려가겠다. 이거 좀 대책이 없어요, 이것은. 최악의 선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부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면 중국하고 경쟁할 수 있습니까? 경쟁력이 생겨나나요? 중국하고 경쟁해서 밀려가지고 이렇게 휘청거리고는 조선업이나 해운업이나 철강업이나 아니면 기타 TV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중국한테 경쟁력이 살아나가지고 이길 수 있나요? 이게 없어서 지금 세월호 참사도 일어나고 제천 화재 사건도 일어나고 막 그랬나요? 그런 건 아니죠. 좋습니다. 하여튼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론은 이제 자치를 거의 감추다시피 하고 지금 이제 혁신 성장을 굉장히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쪽으로 오는데 구체적인 내용이나 아이디어가 없이 그냥 재탕 3탕이에요. 그러니까 혁신 성장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제 모태펀드라고 벤처 창업을 지원한다 해서 노무현 정부 때도 전체 한 2조 원 정도인가 모태펀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명박하고 박근혜 때 계속 그걸 유지를 해왔는데, 우리는 그걸 4조 원으로 늘리겠다. 이런 거예요, 지금. 혁신주도 성장이라고 내세운 게.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도, R&D 기술 연구개발,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연구기관들의 어떤 기술 연구개발이 너무 밑빠진 독에 돈 붓기 시기다. 그래서 좀 더 효율화를 하겠다. 근데 이건 노무현 정부 때도 했어요. 우리 연구소가 노무현 정부한테 의뢰를 받아가지고 조사를 해서
정부의 어떤 과학기술 정책의 효율화를 위한 그 정책 용역도 했어요. 차라리 노무현 정부 때는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기본적인 조사라도 해서 뭔가 조금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하는 건 뭐,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이것도 관료들의 이야기예요. 모르니까 지금. 몰라요. 민주당 알 리가 없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수석실 비서 이런 사람들이 알 리가 없죠. 관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이제 시간 가기만 기다리는 것 뿐일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어쨌든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이제 이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혁신주도 성장론이 2018년에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경제정책 면에서 성과, 1년이 지났는데 뭐냐, 도대체 가시적인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기 대책이 또 이제 노무현 정부 출범하자마자 이렇게 큰 이제 이슈가 됐던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기 대책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주택 대출을 강화한다, LTV, DTI 뭐 이거 강화한다. 그게 6.19 대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8.2 대책에서는 이제 다주택자가 투기 주범이다. 그래서 다주택자를 좀 두드러 팬다. 라는 이런 게 8.2 대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11.29 로드맵. 그러니까 이렇게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 지금 부동산 대책을 막 정신없이 쏟아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7개인가를 쏟아냈어요. 부동산 대책으로. 그러니까 1년도 안 되는 사이 7개를 쏟아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 보유세 강화를 곧 또 내내 많이 하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를 쏟아붓는다.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마구잡이로 지금 내던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다는 건, 뭘 말하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예전에 이제 집권하기 전에 제1야당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딜레마예요, 이제. 이런 걸 막 쏟아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관료들은 꼼수를 계속 부리려고 하고 있고,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고, 그러니까 청와대 누구야, 사회수석인가 뭔가가 노무현 정부 때 말아먹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마구잡이로 떠들어대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다주택자, 투기자, 집 팔으세요. 빨리 파세요. 안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당신께 벌을 줄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다주택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큰 손해를 입더라도 빨리 팔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망하는데? 얼마나 생각이 이렇게 나이브하냐, 순진하냐, 이런 것들이, 이 접근하는 방식이. 입장을 바꿔놓은 생각이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세금 올리고 뭐 한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당장 팔겠습니다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티려고 하겠죠. 왜냐면 당장에 팔면 내가 엄청나게 손해를 당장에 보잖아요. 근데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버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고, 다주택 투기자가 나쁜 놈들이야. 그놈들은 이렇게 벌을 줘야 돼. 근데 이 다주택자가 왜 많이 늘어났는지는 생각을 해보질 않았어, 이 사람들은. 다주택자가 왜 많이 늘어났나요? 박근혜 때, 이명박 때하고 박근혜 때 부동산 그때는 부양책이었거든요. 부동산 부양책이었거든. 어떻게 해서든 부동산을 살리려고. 부양책을 하는데 돈 없는 사람은 뭐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요. 결국은 돈 있는 사람이나 은행에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집을 여러 채 사라. 근데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재건축 같으면은 뭐 한 채만 이렇게 산다, 2채까지도 해준다 했다가 이제 3채까지도 늘리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가 늘어난 거예요. 근데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다주택자가 투기자야.
근데, 물론 이제 그 정치적인 성향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개개인들은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그 금리가 내려가고, 집을 여러 채 소유해도 세금을 적게 매기고, 은행도 싼 이자로 대출해주고, 또 그렇게 하면 시세 차익을 얻을 것 같고 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명박 정권을 지지했던 박근혜 정권을 지지했던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뭐,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은 그런 다주택자 투기 행위를 안 했을까요?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때도 다주택 소유자가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은 뭔가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런 걸로 치면은 다주택자들도 다 마찬가지죠. 오히려 이제 핑계거리가 많죠. 이건 이명박하고 박근혜 정권 때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을 뿐이야, 우리는. 그러면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권한테 뭐라고 해. 이렇게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부가 정책을 그렇게 해서 그게 따랐을 뿐인데,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탓을 한다라는 건, 이거 뭐 말이 안 돼. 뭐 이렇게, 이게 뭐야.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럼 반감을 더 크게 사죠. 그러니까, 그 부동산 그 주택 안정이나 아니면은 그게 저출산 문제나 사실 이 부동산의 또 불로소득 문제도 크죠. 뭐 불로소득이랄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크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렇게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 경제부총리는 네가 한번 책임지고 해봐. 아니면 국토부 장관 이렇게 민주당 뭐 이렇게 갔어. 그러니까 뭐 김현미가 뭔가 하는 사람이 이렇게 국토부 장관으로 갔어. 투기를 때려잡을 거야.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국가 경영이고 정책이 무엇이라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걸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이건 변화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행태는 뭐냐면 노무현 정부 출범하자마자 어마어마한 무시하게 막 대책 쏟아냈잖아요. 그때 상황하고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똑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어떤 결과가 돌아올 것인가. 그나마 지금 부동산 투기로 이렇게 뭐 투기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걸로 해서 건설업이 좀 붕 뜨고 해가지고 경제도 2% 밑으로 떨어질 걸 지금 2%를 좀 떠받쳐 왔거든요. 한 2015년, 16년, 17년 한 2, 3년 동안에 떠받쳐 왔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분석이 확 죽어버려요. 확 죽어버리면은 또 이제 헷갈릴 거예요, 이 사람들. 이제 부동산 규제가 너무 심했어. 이거 좀 더 완화를 해야 돼. 이 말 또 나올 거예요. 이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 보여줬던 행태를 그대로 또 재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과에 관해서 이제 경제보복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방중 해결을 했는데, 이건 뭐, 방중 해결을 한 이제 목적 중에 하나는 중국이 어떤 그 경제 조직, 이제 한국 뭐 롯데그룹이라든지 뭐 이렇게 롯데그룹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이제 현대차도 그렇고 뭐 기타 등등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중소기업이나 뭐 대기업이나 또 이제 중국인 이렇게 단체 관광 규제 뭐 이런 것들이 경제보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어쨌든 간에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당연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는 건 당연한 거죠. 다만 그 해결하려고 나서는 건 당연한 건데 그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조금 뭐 제가 볼 때는 좀 뭐라 할까요? 막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맥을 못 잡고서 이렇게 헛발질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얻는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 중국한테 이렇게 목줄만 더 이렇게 갖다 준 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뭐라 그러냐, 이렇게 약점만 더 이렇게 잡히는 그런 모양새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 거라면 안 하는 일만 더 못하죠. 차라리 무리수죠. 어쨌든 뭐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중국과의 어떤 경제 문제는 지금 현재 중국하고 이렇게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뭐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그런 업종이나 품목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중국과 경합을 벌이는 업종은 거의 다 무너지고 있고 무너진다라고 봐야 돼요. 경제 보복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근데 경제 보복 조치가 이제 그런 것들을 더욱더 가속화시키죠. 가속화시키죠. 그 다음에 나가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한중 간의 어떤 이제 어떤 이제 일반 이제 국민들 간의 감정적인 대립으로까지 이제 확산이 되죠. 중국이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악용을 하고 있죠. 중국 정부가. 중국 국민들의 어떤 이제 정권에 대한 어떤 비판들을 갖다가 무마하거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뭐 한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미국이 됐든 기타 등등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뭔가 관심을 이렇게 끄는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는 걸 이렇게 깔고서 전략을 생각을 해야 되죠. 아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순진한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해서.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서, 나하고 저 사람 내가 조금 인맥이 있어. 근데 웃기는 소리입니다. 또 인맥 잡았던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제가 아는, 여기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차세대 이제 후계자로 지목되던 사람들이 지금 다 지금 무너졌잖아요. 공중에 벙 쪄버린 상태예요, 지금. 시진핑 정부하고 간에 벙 쪄버린 상태예요. 그때 이렇게 국가 어떤 그 외교안보 전략을 특정인들의 인맥 중심으로 이렇게. 인맥이라는 것도 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게 메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메인이 돼서는 안 돼요. 이건 나중에 또 그 별도의 주제로 이렇게 다루니까 그때 말씀드리기를 하고. 어쨌든 이제 그 중국과의 있어서의 경제 보복 문제도 지금 이제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태. 또 그 위에 또 이제 그 의료개혁 한다고 해서 문재인 케어라고 일명을 발표를 했죠. 비급여 진료 과목을 축소하고 보장성을 대폭 강화한다. 그래서 MRI 같은 거라도 이제 기타 등등이 고가진, 그 다음에 특진 제도 같은 것들을 한다는, 이런 것들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게 재정 문제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지속 가능한 그걸 해가지고 빵꾸가 나버리면, 구멍이 나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재정 문제를 생각을 안 하고 막 질러대면은 나중에 그걸 누가 수습을 하냐, 누가 뒤집어 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의료 개혁은 단순히 급여 이렇게 진료 혜택을 이게 많이 늘려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세계적으로 의료 개혁은 저는 이렇게 개혁이라고 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공급 측면의 개혁이 있고, 공급 면에서 개혁이 있고, 그 다음에 수요 측면의 개혁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공급과 이렇게 그 수요를 이렇게 연결하는 어떤 이렇게 보조적인 행정 시스템이라든지 하는 그런 보조적 부분의 어떤 지원 시스템의 개혁이 있고,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공급 면에서 의료 개혁은 예를 들어서 이제 당연히 이제 진료를 하니까 의사가 있을 거고 병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되니까 제약이 있을 거고,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은 의료하고 제약 부분의 개혁은 어떻게 할 거냐 문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요 부분은 어떻습니까? 수요 부분의 경우는 지금 이제 갈수록 지금 이제 은퇴자가 늘어나고 고령화가 이제 그냥 급수적으로 고령자가 늘어나서 고령자가 전부 지금 진료비에 거의 태반을 차지한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툭 하면 무조건 하고 병원에 간다. 안 가도 집에서 자가치료하고 아니면 한 번 가도 될 걸 두 번, 세 번 가서 살아버린다 이거예요. 이 수요 측면의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도 중요한 개혁 과제 중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문제인식 자체가 없어요. 오로지 이 나는 진보주의자야. 나는 이렇게 그런 생각이 확 빠져들어가지고 그래서 의료 보험 혜택을 무료로 해줘야 돼. 보편적 복지야. 공짜로 해줘야 돼. 세상에 공짜가 어디가 있습니까? 나한테 공짜는 반드시 누군가가 그 공짜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내가 만약에 공짜면은 다른 사람이 비용을 하든지, 만약에 모두가 지금 공짜라고 생각한다면 미래의 자식 세대가 다 그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생각 없이 그냥 툭툭 던져놓으니까는
이게 국민들도 문재인 케어가 뭐 내용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의사들만 몇 명 나서서 이제 뭐 데모하네 뭐하네 하고 반발하고 있고 지금 약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행정 지원 시스템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그 건강보험관리공단이라든지 심사평가원이라든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이 있거든요. 1년에 그 관리, 그 운영비만 뭐 5천억, 6천억이 들어가요. 매년 5천억, 6천억이 들어가요. 전체 그 진료 수가가 지금 그 급여비가 50조 원인데 거의 그 50조니까 뭐 얼마입니까? 뭐 거의 한 1% 정도인가요? 1% 정도가 그 비용으로 들어가요, 지금. 5천억, 6천억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이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벌 개혁을 막 떠들었죠. 때려잡을 거야. 내가 재벌 혼을 줄 거야. 혼 주느라고 늦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 공정거래는. 근데 실제로 지금 문제가 뭐 이렇게 해결된 게 뭐가 있습니까? 소리만 시끄러웠지? 예를 들어서 뭐 동네 자영업자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면 중소기업이 뭐 불공정 거래 관행이 뭐 바뀌었습니까? 오히려 그 중소기업들의 경우는 대기업 하청이라도 좋으니까 끊지만 말아다오. 이런 게 더 절실하죠. 오히려.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문제가 뭔지,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나 어떤 대안들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의 진보적인 정의감 입각해서 재벌은 무조건 나쁜 놈들이야. 하다 보니까 이제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 다음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 손을 댔다가는, 지금 이렇게 막상 와서 보니까는 이제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어요.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현실을 먼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뒤집는 거예요, 자기가. 예, 이제 한국 대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으니, 먼저 그걸 이렇게 우선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못 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러면서 무슨 재벌 개혁을 한다라고 하냐. 재벌 개혁의 의미가 그냥 반재벌주의인지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재벌 어떤 그 문제에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 그 문제 원인이 뭐고 그걸 풀려면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되고 접근할 때 그것이 실제로 재벌적인 문제도 있지만 대기업이라는 차원에서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다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이 그냥 정권 딱 뚜렷하게 잡다 보니까는 한 자리에 또 탁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렇게 부석부석 내 던졌는데 이게 현실에 딱 부딪히니까 뭘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이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 이렇게 할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내가 참고 그동안에 시간을 줬는데도 스스로 변하라고 했는데도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칼을 빼들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정말 대기업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이죠.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뭐 종교인 과세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요. 뭐 교육 계획 이것도 예, 지금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무슨 이제 교육 혁신위회 회의를 만들고 그다음에 교육 이제 위원회를 뭐 만든다라고 해서 이제 교육 정책을 이렇게 위원회가 이제 뭐 이렇게 해간다라는 이 이야기는 예전부터 우리가 이제 많이 해왔던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저런 것들 뭐 흘러 들어가서 이제 그런 했는지 아니면 뭐 그런 걸 생각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문제의 그 핵심 포인트를 짚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자세하게 이야기는 못 드리겠지만 대학 시험을 쉽게 하든 어렵게 하든 아니면은 대학 그 선발 과정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문제가 그런 방식으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지지 않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좀 고민한 흔적들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적폐청산 많이 떠들고 있죠. 사법개혁, 언론개혁, 국방개혁, 뭐 정치개혁인데 사법개혁 같으면 국정원, 검찰, 경찰, 법원 뭐 사람들은 이제 갈아치우고 뭐 위에 사람들은 갈아치웠다고 하지만 정말로 안에까지 근본적으로 뭔가 바뀌고 있느냐 아직은 이제 막 진짜 말 그대로 1년도 아직 채 안 됐으니까 두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나
정말로 이렇게 그 광신적인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혁이 이루어질지는 상당히 좀 이렇게 미지수, 의문스럽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언론개혁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거야 뭐 이제 기존의 이른바 해직 언론인들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이제 투쟁도 하고 가서 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국방개혁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개혁을 하고 있는지는 좀 잘 안 보여요. 이건 뭐 구체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뭐 그냥 사병들 월급 올려주고 뭘 어떻게 해주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대부분이 또 이제 뭐 이야기하라고 그러면은 이게 안보나 국방 비밀에 기밀에 관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다 덮어두고 뭐가 뭔지를 국민들은 모른다. 이거 돈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뭐가 문제였고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고 단순히 드러나는 건 이제 뭐 구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정도 이거 근본적으로 그 국방의 문제 핵심이 뭡니까? 국방 전력 강화죠. 국방 전력 강화 관련해서 뭘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전략이라든지 전술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외교 안보 정책과 국방 정책 간의 어떤 정책적 연관성과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된다든지, 통일 정책과 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맥락을 가져서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그런데 잘 안 보여요. 그냥 헛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의 국방 문제는 단순히 한국만 독자적으로 한다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미 동맹이 있고 절대적으로 미국의 어떤 합의나 동의나 미국과의 어떤 협의 없이는 사실 어려웠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일본도 있고,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일본은 한미일 간에 군사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일본하고도 합동 군사훈련을 하지를 말아야죠. 뭐 한국 정부가 원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한미 동맹을 파기를 할 겁니까? 일부는 또 그런 말들을 이렇게 문재인 정부나 뭐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뭐 반미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정치개혁 같은 경우는 지금 개헌 논의하고 선거구제 논의가 지금 굉장히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말만 한번 던져놓고 아무도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죠. 기껏 한다라는 게 대통령제를 4년으로 해서 중임한다. 이게 어떻게 대통령제 모순을, 지향적 대통령제 모순을 해결하는 해법입니까? 오히려 더 악화시킨 거죠. 지금 대통령제라는 그 자체로서 문제가 생겨난 건데. 어쨌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들이 2018년에도 계속 이어져 갈 것 같아요. 약간 답답함을 많이 느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아마 아쉽지만 2018년 1월 첫 번째 동영상, 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